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은 책거리의 날입니다. 그간 소개했던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방송 끝날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27 자유는 찾았건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는 찾았건만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310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127 자유는 찾았건만. 철원의 애곽부를 거쳐 남행하는 길을 따라 연천 전곡의 38선까지 일주일이나 걸려 돌파하였다. 익숙해진 38선 한탄강 기슭에는 여전히 뻐꾸기만 억만의 한을 품을지 못한 울음으로 울고 있다. 마치 북한의 원한같이. 한탄강을 장맛비에 훨씬 증수가 되었다. 철교의 북방 500m 지점의 절벽같이 된 양쪽 강가에 최단 코스를 도강 지점으로 택하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 밤이 깊어서 강물을 결사적으로 걷는다. 죽음을 먹는 것 같은 무시무시한 강물을 걷는다. 하늘의 별도 죽은 듯이 고요하다. 지금의 나에게는 혼이 없다. 그저 미친 사람처럼 목적을 달성하는 기계 같다. 도강을 무사히 마치고 아직도 남아있는 북한 땅을 단숨에 걷는다. 불빛이 보이는 집을 향하여 미친 사람 그대로 걷는다. 원산부터 38선 넘어 남한 땅을 한 달 남짓이 죽음과 싸워 탈출하였다. 아무 생각도 없다. 그저 나의 자유를 찾아 끝까지 굳세게 싸워 목적을 관철하였다는 기쁨밖에는 아무 생각도 없다. 남한 땅의 채북단의 어떤 조그마한 초막에 나는 며칠 동안이라도 발바닥의 치료와 필요한 노동을 풀기로 한다. 주인에게는 나의 사정을 하나 숨김없이 고백한 후 그 주인의 쾌한 승낙을 얻고 그 집에 유숙하게 되었다. 굶주림과 갖은 곤고에서 오는 피로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며칠 동안 조리를 하여도 발바닥의 상처는 여전하다. 자유를 찾아 파오까지 하고 천리길을 걸어서 죽음의 38선까지 탈출하여도 기뻐 맞이할 혈육도 친구도 애인도 없고 보니 정말로 공허하기만 하다. 더욱이 갈 곳이 없는 앞날을 생각하니 해색에 지친 애수가 현관에 찬바람 돈다. 걷잡을 수 없는 앞날은 자살같이 암담하다. 암담한 비극을 일신하려고 새 옷을 사서 입는다. 그리고 38선 남방 첩첩한 산 중에서 뻐꾹새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날이 옷같이 흐르는 시냇물에 목욕을 하고 노란 산나리꽃, 도라지꽃들을 꺾어들고 계곡의 보드나무 숲에 누워 푸른 하늘의 구름을 쳐다보며 노래도 부르고 또 한없이 눈물도 흘려본다. 푸른 하늘과 피어오르는 하운의 닭이봉을 쳐다보노라니
불현듯 아래 생각이 피보다도 진하게 가슴을 적신다. 금강산에서 또는 일본의 동경에서 막을 길 없는 사랑의 열정을 마침내 깊은 안개가 개이듯이 으스러진 내 가슴에 에치씨의 그림자가 비칠 때, 에치씨, 내 곁에 그대로 있어주세요. 에치씨가 지금 내 곁에 있듯이 그대로 내 생전 내 곁에 있어주세요. 끝끝내 있어주세요 하면서 몇 번이나 애끓게 속삭이던 아래 모습이 지금 나를 붙잡고 나를 미치게 한다. 꽃같이 꿈속에 떠오르는 알의 여러 가지 환상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알을 해상하는 슬픔 속에서 알이 자기를 희생하고 나를 사랑한 그 영혼과 그 육신에 대하여 나는 그를 너무나도 비극에 빠뜨렸다고 간장이 찢어지게 뉘우친다. 알의 아름다운 영혼이 승화한 최고의 시가 나를 못 견디게 사목해 한다. 이 최고의 시를 북한 땅 감옥에다 가두어 두고 나만이 자유를 찾아 나만에 도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위가 아닐까. 양심의 가책에 마음이 무겁다. 그런 동시에 알이 내 곁에 없는 이 세상은 너무도 공허하기만 하다. 다시 알과 만날 기적은 언제나 올 것인지 그것은 꿈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38선의 밤은 다가온다. 어둠의 정적 속에 뻐꾹새의 울음은 황천의 죽은 영혼들이 우는 울음같이 들리고 암록색 어둠의 슬픔이 나를 덮고 나를 절망 속에 빠뜨린다. 며칠 동안이나 쉬었다. 곤비의 몸은 좀 회복되었지만 발바닥의 상처는 아직도 시일이 걸려야만 나을 것 같다. 그러나 여기서 언제까지고 쉴 수 없는 몸, 그렇다고 가보아야 별 수 없는 몸에는 갈 곳도 없는 몸이지만 그냥 동두천길을 떠나버린다. 동두천에서 서울 가는 차를 탄다. 막상 서울로 간다고 작정하니 38선 남방의 초막집 생각이 난다. 그 집에서 그냥 치료나 하고 있을 것을 하는 후회가 앞선다. 집도 절도 없는 문둥이가 서울로 가면 무엇하랴 라고 한하운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의 마지막 챕터 12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의 애곽부를 거쳐 남행하는 길을 따라 연천 전곡의 38선까지 일주일이나 걸려 돌파하였다. 익숙해진 38선 한탄강 기슭에는 여전히 뻐꾸기만 억만의 한을 풀지 못한 울음으로 울고 있다. 마치 북한의 원안같이 한탄 강물을 장맛비에 훨씬 증수가 되었다. 철교의 북방 500m 지점의 절벽같이 된 양쪽 강가에 최단 코스를 도광 지점으로 택하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 밤이 깊어서 강물을 결사적으로 걷는다. 죽음을 먹는 것 같은 무시무시한 강물을 걷는다. 하늘의 별도 죽은 듯이 고요하다라고 챕터 127을 열고 있는데요. 하우는 발바닥이 다 해지도록 험난한 산망 계곡으로부터 끝도 없이 이어지는 고원지대를 거쳐 드디어 남한 땅 가까이 철원까지 도착했는데 불과 얼마 전 월남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어렵지 않게 한탄강 도광지점을 찾아냈다고 하네요. 풀죽을 얻어먹고 일주일이나 걸어왔다 하니
해진 발바닥은 얼마나 덫이 났을까요? 38선 가까이의 한탄강 강가에서는 여전히 지난번에도 들었던 뻐꾸기 소리가 귓전을 메아리치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 사이 장마로 인하여 한탄강의 물은 많이 불어 있었다고 하니 어떻게 도강할지가 변수겠네요. 야심한 밤에 한탄강을 건너려고 가장 짧고 수심이 얕은 지점을 물색해 두었던가 봅니다. 드디어 해가 넘어지고 강물에 발을 내디뎠는데 마치 삼킬 듯 물살이 거셌던가 봅니다. 여기서 애곽부라고 하는 것은 밭갓 둘레나 그 부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남행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으로 향하여 감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돌파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이나 기록 따위를 넘어섬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슭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나 처마 따위에서 비탈진 곳의 아랫부분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뻐꾸기라고 하는 것은 두견잇과에 속한 철새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억만이라고 하는 것은 억만에 매우 큰 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많이 붙어 형성된 단어로서 보통 매우 큰 수를 나타낼 때 사용되며 억만장자라는 말 득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원망과 한이 응어려진 마음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증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불어서 늘어남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철교라고 하는 것은 철도 선로를 깔기 위해 놓은 다리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도강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너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고요라고 하는 것은 잠잠하고 조용한 상태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나에게는 혼이 없다. 그저 미친 사람처럼 목적을 달성하는 기계 같다. 도강을 무사히 마치고 아직도 남아있는 북한 땅을 단숨에 걷는다. 불빛이 보이는 집을 향하여 미친 사람 그대로 걷는다. 원산서부터 38선 넘어 남한 땅을 한 달 남짓이 죽음과 싸워 탈출하였다. 아무 생각도 없다. 그저 나의 자유를 찾아 끝까지 굳세게 싸워 목적을 관찰하였다는 기쁨밖에는 아무 생각도 없다. 남한 땅의 최북단의 어떤 조그마한 초막에 나는 며칠 동안이라도 발바닥의 치료와 필요한 노동을 풀기로 한다. 주인에게는 나의 사정을 하나 숨김없이 고백한 후 그 주인의 쾌한 승낙을 얻고 그 집에 유숙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악몽 같은 원산 형무소에서 탈옥하여 38선을 넘는 데까지 소요된 시간이 한 달 남짓 되는데 무사히 넘고 보니 혼이 빠진 사람처럼 느껴졌던가 봅니다. 무사히 목적을 달성했다는 안도감에서 오는 피로감이 엄습했겠지요. 그 조마조마했던 긴장이 풀리면서 얼마나 맥이 풀렸겠습니까? 죽음과 사투를 벌이다가 승리의 기쁨을 얻었으니 자유의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격 그 자체였겠지요. 강을 건너자마자 다짜고짜로 불빛을 찾아들은 곳이 어느 초막이었던가 본데 전후 사정을 솔직히 고백하니 주인도 아무 사설도 달지 않고 받아들였던가 봅니다. 그때만 해도 남과 북의 긴장관계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여기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넉혼이라는 한자로 넉, 영혼, 마음 등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단숨에라고 했는데 숨 한 번 쉴 만큼의 짧은 동안에라는 뜻이 되겠고요. 탈출이라고 하는 것은 빠져나오거나 벗어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관철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 목적을 기어이 이룸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최북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북쪽의 끝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나 풀 따위로 지붕을 만들어 조그맣게 지은 막집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피로라고 하는 것은 지치고 피곤하여 힘을 쓰거나 일을 수행할 수 없음을 느끼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독이라고 하는 것은 먼 길에 지치고 시달려서 생긴 피로나 병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숨김없이 말하는 것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쾌한이라고 하는 것은 쾌는 쾌할 쾌라는 한자로 쾌하다, 즉 시원하다, 상쾌하다를 뜻하며 빠르다, 즐겁다의 뜻으로도 쓰이나 여기서는 시원한의 뜻임을 알려드립니다.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적 혹은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항변의 하나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유숙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잠을 자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굶주림과 갖은 곤고에서 오는 피로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며칠 동안 조리를 하여도 발바닥의 상처는 여전하다. 자유를 찾아 파오까지 하고 천리길을 걸어서 죽음의 38선까지 탈출하여도 기뻐 맞이할 혈육도 친구도 애인도 없고 보니 정말로 공허하기만 하다. 더욱이 갈 곳이 없는 앞날을 생각하니 해색에 지친 애수가 현관에 찬바람 돈다. 걷잡을 수 없는 앞날은 자살같이 암담하다. 암담한 비극을 일신하려고 새 옷을 사서 입는다. 그리고 38선 남방 첩첩한 산중에서 뻐꾹새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날이 옷같이 흐르는 시냇물에 목욕을 하고 노란 산나리꽃, 도라지꽃들을 꺾어들고 계곡의 버드나무 숲에 누워 푸른 하늘의 구름을 쳐다보며 노래도 부르고 또 한없이 눈물도 흘려본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초막에 양해를 얻어 기거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여 천리길을 자유를 찾아왔건만 반갑게 맞아줄 혈육도 없고 따뜻한 위로 말을 건네줄 친구나 연인도 없으니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듯 공허하기만 했다고 그때의 심정을 솔직히 토로하네요. 일주일 남짓 첩첩산중에서 자연의 품에 안겨 휴식과 치료를 하였지만 발바닥의 상처는 아물 기세는 안 보였던가 봅니다. 하여 기분 전환도 할 겸 새 옷을 한 벌 사 입었다고 하네요. 사선을 넘으며 입었던 옷은 얼마나 남루하게 변했을까 상상이 갈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자유를 누리다 보니 보나마나 소리 없이 두 눈가에 주르륵 눈시울을 적셨겠지요. 그것이 이름하여 향수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곤고라고 하는 것은 곤고하다의 어근으로서 어렵고 고생스럽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리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 회복되도록 몸을 잘 보살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파옥이라고 하는 것은 재수가 달아나기 위해 감옥을 부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처럼 한 핏줄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공허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쓸쓸하거나 허전한 느낌이 들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해색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사상적으로 그 경향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나 여기서는 자신의 현 처지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애수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슬픔이나 시름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암담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고 막막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슬프고 비참한 일이나 사건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나 분위기 따위가 아주 새로워짐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 지방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첩첩한 했는데 여러 겹으로 겹쳐 있거나 포개져 있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하늘과 피어오르는 하운의 닭이봉을 쳐다보노라니 불현듯 아래 생각이 피보다도 진하게 가슴을 적신다. 금강산에서 또는 일본의 동경에서 막을 길 없는 사랑의 열정을 마침내 깊은 안개가 개이듯이 으스러진 내 가슴에 에치씨의 그림자가 비칠 때 에치씨, 내 곁에 그대로 있어주세요. 에치씨가 지금 내 곁에 있듯이 그대로 내 생전 내 곁에 있어주세요. 끝끝내 있어주세요 하면서 몇 번이나 애끓게 속삭이던 아래 모습이 지금 나를 붙잡고 나를 미치게 한다. 꽃같이 꿈속에 떠오르는 아래 여러 가지 환상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알을 해상하는 슬픔 속에서 알이 자기를 희생하고 나를 사랑한 그 영혼과 그 육신에 대하여 나는 그를 너무나도 비극에 빠뜨렸다고 간장이 찢어지게 뉘우친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하운은 자연의 품에 안겨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하늘을 바라보노라니 불현듯 시라고 했지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알이 가슴을 파고들었겠지요. 나벽의 초기 치료차 금강산에서의 몇 차례 추억이며 일본 유학 시절 1년 남짓 함께 했던 동경교회의 거리를 거닐며 즐겼던 데이트가 새록새록 되살아나 꿈틀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이 속삭였던 사랑의 속삭임들이 귓전을 쟁쟁 울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알의 인생을 망치게 한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자책감에 괴로워하는 것이죠. 서로 생사도 모르게 된 이 시점에 얼마나 감정이 요동쳤을까요? 앞으로도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이르러서는 미치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씨앗이지요. 여기서 하운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 봉우리가 뭉게뭉게 많고 크기가 웅장한 여름철의 구름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닭이봉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시인 도연명의 사시 이행인 하운 닭이봉, 여름엔 구름이 많아 기이한 봉우리가 되며 중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가는 모습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으스러진 했는데 본래의 형태에서 애업으로 인하여 변형된 모습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HC라고 했는데 하나운 시인의 영어 이니시얼인데 하운의 연인이 부르는 애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애끓게라고 했는데 몹시 안타깝거나 마음이 쓰여서 속이 끓는 듯함 이런 뜻이 되겠고요. 속삭이던 했는데 속삭이던의 옛 표현으로 나지막한 목소리로 정답게 이야기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아르에라고 표현했는데 하나운 시인의 연인 이혜경의 영어 이니셜로 이혜경의 애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무상한 형상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이나 가진 것 등을 바치거나 포기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속에 깃들어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무형의 실체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슬프고 비참한 일이나 사건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간장이라고 하는 것은 간과 창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서 애나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아름다운 영혼이 승화한 최고의 시가 나를 못 견디게 사목해 한다. 이 최고의 시를 북한 땅 감옥에다 가두어 놓고 나만이 자유를 찾아 나만에 도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위가 아닐까. 양심의 가책에 마음이 무겁다. 그런 동시에 알이 내 곁에 없는 이 세상은 너무도 공허하기만 하다. 다시 알과 만날 기적은 언제나 올 것인지 그것은 꿈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38선의 밤은 다가온다. 어둠의 정적 속에 뻐꾹새의 울음은 황천의 죽은 영혼들이 우는 울음같이 들리고 암녹색 어둠의 슬픔이 나를 덮고 나를 절망 속에 빠뜨린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문학인답게 멋진 명언을 남겼네요. 아래 아름다운 영혼이 승화한 최고의 시라고요. 다시 말해서 알 자체가 하운에게는 한편의 시였다는 것이죠. 그 이상의 사랑 표현이 세상에 어디 또 있을까요? 그러한 연인을 감옥에 갇힌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혼자만 도망쳐 왔으니 죄책감을 어찌 다 말하리요. 그러한 연인이 자신의 곁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 한가운데가 총 맞은 것처럼 뻥 뚫렸을 것입니다. 어둠이 내리는 38선의 뻐꾹새 소리마저 사랑하는 알의 울음소리같이 들리고 짙게 뒤덮은 어둠마저 하운을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었다 합니다. 참으로 민족의 슬픔이자 한 인간의 애달픈 절규라 느껴집니다. 여기서 승화라고 하는 것은 승화의 잘못 표기되었거나 일본이나 중국식 단어로서 어떤 현상이 한 단계 더 높은 영역으로 발전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의미, 소리, 운율 등에 맞게 선택 배열한 언어를 통해 경험에 대한 심상적인 자각과 특별한 정서를 일으키는 문학의 한 장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목해 했는데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가두어라고 했는데 가두어의 옛 표현법으로 강제로 넣어두어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도피라고 하는 것은 도망하여 몸을 피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이기적인 했는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것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가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 후회되어 스스로 뉘우치고 꾸짖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여 개개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황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은 다음 그 혼이 가서 산다는 세상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암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암녹색의 비표준으로서 어두운 녹색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쉬었다. 곤비의 몸은 좀 회복되었지만 발바닥의 상처는 아직도 시일이 걸려야만 나을 것 같다. 그러나 여기서 언제까지고 쉴 수 없는 몸, 그렇다고 가보아야 별 수 없는 몸에는 갈 곳도 없는 몸이지만 그냥 동두천길을 떠나버린다. 동두천에서 서울 가는 차를 탄다. 막상 서울로 간다고 작정하니 38선 남박의 초막집 생각이 난다. 그 집에서 그냥 치료나 하고 있을 것을 하는 후회가 앞선다. 집도 절도 없는 문두이가 서울로 가면 무엇하랴 라고 챕터 127을 마감 짓고 있습니다. 이번 단원이 하나운 자서전의 대단원 끝이라고 생각하니 지난 2년 8개월간의 흔적들이
그다지 긴 시간이었다고 느껴지기보다는 반생기가 아니라 전생기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앞섭니다. 하우는 초막에서 며칠간 쉬면서 몸을 다스려 보았지만 쉽게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반겨줄 사람도 오라는 곳도 없지만 무작정 동두천으로 가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고 하네요. 한편 가보아야 뾰족한 방책도 없으니 그 초막에서 더 있으면서 몸이나 더 다스릴 것을 후회하기도 했던가 봅니다.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는 부딪혀 보아야 하니 가시기를 잘 하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듯이 큰 고기는 큰 물로 가셔야지요. 뭔가의 소임이 반겨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시일이 했는데 어떤 일을 마치기까지의 기간이나 기한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동두천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북부에 있는 시를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막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일에 이르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정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작용을 가하지 않거나 상태의 변화 없이 있는 그대로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병이나 상처를 잘 다스려 낫게 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후회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침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로써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발생기가 지난 2023년 2월 13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장장 2년 8개월 만에 마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원과 응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하나원 문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하나원 시인 관련 책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제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6월 20일경과 12월 20일경 두 차례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2025년 후반기에 발행하는 파랑새 제12집에 기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